이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무너진 폐사찰에서 류현우는 흙더미 속 여성을 찾아내 맥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여성을 바위 위에 눕히고 다친 다리와 피 흘리는 이마를 살폈다. 깊은 산속, 구조도 불가능한 상황. 현우는 천연 지혈제를 발라 피를 멈췄지만 그 순간 여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며 믿기 힘든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항상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다. 그곳에는 류현우라는 28살의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다. 현우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고 저녁이면 오두막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말리거나 가공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평온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었다. 현우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거의 없이 깨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깊고 성숙해 보였다. 마치 많은 것을 겪고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말이 적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산속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현우가 이 산속으로 들어온 것은 5년 전이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가끔 마을에 내려가 약재를 팔 때도 그는 필요한 말만 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은둔자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그가 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라고 추측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돌을 닦는 수행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우 자신조차도 때로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이곳이 편안하고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날도 현우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 깊숙이 들어갔다. 오래된 폐사찰 근처에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폐사찰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졌고 이제는 돌무더기와 기와 조각만이 그곳에 절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폐사찰 주변을 탐색했다. 바로 그때였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현우는 몸을 낮췄다. 산사태였다. 위쪽에서 흙과 돌들이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렸다. 현우는 재빨리 큰 나무 뒤로 몸을 피했다.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수많은 흙과 돌들이 폐사찰터를 덮쳤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산사태가 멈추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다. 하지만 폐사찰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흙더미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현우는 약초 바구니를 챙기고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직감이었다. 그는 흙더미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흙 속에서 빨간색 천조각이 보였다. 옷이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산사태에 묻힌 것이었다. 그는 즉시 바구니를 내려놓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퍼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고
온몸이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현우는 여성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냈다. 그리고 평평한 바위 위에 눕혔다. 이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현우는 여성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반응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맥을 짚었다. 다행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현우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먼저 여성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약했다.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 약주머니에서 지혈제를 꺼내 발랐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살폈다.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골절은 아닌 것 같았지만 타박상이 심각했다. 현우는 주변에서 나무가지를 구해 임시 부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성을 조심스럽게 업었다. 그는 여성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산길은 험했지만 현우는 흔들림 없이 걸었다. 오두막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현우는 여성을 자신의 침상에 눕히고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오두막 한쪽에 가득 쌓인 약재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소독용 약재, 소염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초들이었다. 모두 그가 직접 채취하고 가공한 것들이었다. 현우는 능숙하게 약을 다렸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며 익힌 기술이었다. 약이 다 다려지자 그는 여성의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한 숟갈씩 넣어주었다. 그리고 이마와 다리 상처에 약초를 갈아 만든 연고를 발랐다. 모든 처치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현우는 여성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없었다. 다행이었다. 그는 여성 곁에 물 한 잔을 놓고 자리를 떴다. 밤이 깊어갔다. 현우는 오두막 밖 작은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오늘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5년 동안 이 산에서 홀로 지내며 사람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구하게 되다니. 현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 이곳에 왔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현우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아버지. 그 생각을 하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새벽녘 오두막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낯선 천장을 보며 당황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죠? 여성의 목소리는 약했다. 현우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산속 오두막입니다. 당신은 산사태에 묻혔었고 제가 구조했습니다. 여성은 현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맑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청년을 믿을 수 있다고 느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좀 쉬세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여성은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상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나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신현숙은 침상에 누워 천장의 나무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기업 부회장으로 일하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이번 산행은 오랜만에 가진 휴식이었다. 회사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깊은 산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산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녀는 도망칠 틈도 없이 흙더미에 묻혔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가 느낀 것은 공포와 함께 묘한 체념이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를 구했다. 이 낯선 청년이. 며칠이 지났다. 연숙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현우는 하루에 3번 약을 달여 그녀에게 먹였고 상처 부위에 새로운 약초 연고를 발랐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 경험을 가진 한의사 같았다. 연숙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지만 현우는 매번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고 그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연숙은 그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과묵함 속에서 깊은 진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구한 것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연숙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다. 다리에 부기도 많이 빠졌고 이마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다. 그녀는 오두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약재들이 종류별로 정리돼 있었고 다른 벽면에는 약재를 가공하는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선반 위에는 몇 권의 오래된 책들이 놓여 있었다. 연숙은 책 제목을 읽어봤다. 본초강목,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모두 한의학 관련 고서들이었다. 현우는 단순히 약초를 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지식을 가진 한의학 전문가였다. 그런데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걸까? 연숙의 호기심이 일었다. 그날 저녁 연숙은 처음으로 현우에게 질문을 던졌다. 현우 씨,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신 건가요? 현우는 약을 다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5년 정도 됩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연숙은 조심스럽게 이어서 물었다. 혼자서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연숙은 자신이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단지 말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연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연숙은 이제 거의 완치됐다. 현우의 천연 약재 치료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병원에 갔다면 한 달은 걸렸을 부상이 2주 만에 거의 나은 것이다. 연숙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그녀가 휴가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연숙은 망설이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연락처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지갑을 열어 현금 몇 장을 꺼냈다. 작은 사례입니다. 받아주세요. 현우는 손을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다. 하지만 이 청년 앞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그럼 최소한 약값이라도.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다. 산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연숙은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그저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그녀는 명함만 현우의 손에 쥐어주고 물러섰다.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현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숙이 떠난 후 오두막은 다시 고요해졌다. 현우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고 약을 다리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2주 동안 누군가와 함께 지낸 시간이 그에게 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두막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혼자 먹는 식사가 더 쓸쓸했다. 현우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외로움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밤이 되자 현우는 오두막 밖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연숙이 떠난 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다. 신연숙, 태산그룹 부회장. 태산그룹.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 이름을 들으니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언젠가 그 이름을 언급했던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연숙은 즉시 병원 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놀라워했다. 산사태에 묻혔다가 구조됐다는 환자치고는 너무 깨끗하게 회복돼 있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의사가 물었다. 연숙은 현우가 사용한 약재들과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전통 한의학의 힘이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연숙도 동의했다. 그녀는 현우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세상과 단절된 채 산속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연숙은 집무실에 앉아 현우에 대해 생각했다. 무언가 그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연숙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우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봐. 특히 류현우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에 대한 정보를 찾아줘.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부회장님, 류현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 거주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정확한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현우 같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두었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연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조사해. 그리고 그 지역 약재 상인들에게도 물어봐. 누군가는 그 청년을 알고 있을 거야. 연숙이 현우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산속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연숙과의 만남이 그에게 무언가를 일깨웠다. 세상과 단절된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현우는 오두막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였다. 현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15년 전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리고 현우는 그때부터 혼자가 됐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에게는 친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은 거대 기업의 부회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아버지는 재력과 권력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현우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 길을 따랐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 한의학을 가르쳐주고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준 아버지. 현우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 현우도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온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도장을 손에 쥔 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도장에는 신재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본명이었다. 현우는 아버지가 왜 성을 바꾸고 류현우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키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동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었던 것이다. 현우는 상자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다. 현우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현우야,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지. 너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한의학을 가르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연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세상은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지.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해. 나는 그 삶을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우야, 너는 달라도 돼. 내가 원한다면 세상으로 나가도 좋아. 내 선택이 내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다. 편지를 접으며 현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현우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세상으로 나갈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 현우는 그동안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효도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일지도 몰랐다. 현우는 도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약재를 파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의 공기를 느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배낭에 약재를 가득 담고 산을 내려갔다. 마을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약재상 주인이 반갑게 맞아줬다. 현우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약재가 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배낭에서 약재들을 꺼내 보여줬다. 인삼, 당귀, 청궁, 그리고 희귀한 산삼까지. 주인의 눈이 커졌다. 이야, 이번에도 좋은 것들만 가져오셨네요. 특히 이 산삼은 정말 귀한 건데.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재상 주인은 가격을 계산해서 현금을 건넸다. 그런데 현우 씨, 요즘 서울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다니던데요? 현우의 손이 멈췄다. 저를요? 누가요? 그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산그룹이라는 큰 회사 사람들이요. 산속에 사는 젊은 약초꾼을 찾는다고 이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태산그룹. 연숙이 소속된 회사였다. 그녀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현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한편으로는 연숙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녀가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현우는 약재상을 나와 마을을 걸었다. 평소보다 많은 낯선 차들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다. 현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조용히 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그를 불러세웠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약초를 캐시는 류현우 씨를 아십니까?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까?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건넸다. 혹시 알게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현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연숙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는 이유가 궁금했다. 단순한 보답이라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변화를 예고하는 것처럼. 오두막으로 돌아온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연숙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어 지내야 할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구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현우는 연숙을 도왔다. 생명을 구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연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더 널리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현우는 결심했다. 연숙을 만나기로. 하지만 그 전에 준비가 필요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약재 포장지를 꺼냈다. 포장지는 한지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아버지의 붓글씨로 약재 이름과 효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신재호라는 이름이 선명한 주홍색 인장이었다. 현우는 그 포장지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글씨는 유려하고 힘이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현우에게 서예를 가르쳤고 현우도 그 글씨체를 그대로 익혔다. 현우는 새 한지를 꺼내 붓을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약재의 이름과 효능을 적기 시작했다. 천궁 혈액순환 개선, 두통 완화. 글씨는 아버지의 것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현우는 글씨를 다 쓴 후 아버지의 도장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도장을 주홍색 인주에 찍어 한지 모서리에 눌렀다. 신재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현우는 완성된 포장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을 연숙에게 보내면 그녀는 무엇을 알아챌까? 아버지의 글씨체와 도장을 보면 혹시 무언가를 깨달을까? 현우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것이라고. 현우는 자신이 채취한 최상급 약재들을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인삼, 녹용, 산삼, 그리고 희귀한 영지버섯까지 각각의 약재를 한지로 정성스럽게 싸고 아버지의 글씨체로 효능을 적었다. 그리고 모든 포장지에 아버지의 도장을 찍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현우는 완성된 약재 꾸러미를 상자에 담고 연숙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다.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약재를 보냅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류현우. 며칠 후 연숙의 집무실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비서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발신자 없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연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직접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재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연숙은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현우였다.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온 것이다. 연숙은 약재 포장지를 하나씩 살펴봤다. 한지에 쓰인 붓글씨가 유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무심코 글씨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았다.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다. 연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 편지는 15년 전 오빠가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었다. 연숙은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떨리는 손으로 확대경까지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글씨체가 똑같았다. 획의 굵기, 기울기, 시작과 끝의 처리 방식. 모든 것이 일치했다. 연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약재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서리에 찍힌 주홍색 도장을 발견했다. 신재호.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신재호. 그것은 자신의 오빠 이름이었다. 15년 전 세상을 등지고 사라진 오빠. 재력과 권력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오빠. 연숙은 줄곧 오빠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소식을 듣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런데 이 도장이 여기 있다는 것은 연숙은 비서를 불렀다. 당장 차를 준비해. 강원도로 가야 해.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부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연숙은 약재 포장지를 꼭 쥐며 말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오빠를 찾았어. 아니, 오빠의 흔적을 찾았어.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차량을 준비했다. 연숙은 오빠의 편지와 약재 포장지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건물을 나섰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도장을 들여다봤다. 틀림없었다. 이것은 오빠의 도장이었다. 어린 시절 오빠가 서예를 배울 때 직접 새긴 도장이었다. 연숙은 그 도장을 수없이 받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우는 오빠와 어떤 관계일까? 오빠의 제자일까? 아니면 연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설마 현우가 그 아이일까? 차는 빠르게 강원도로 향했다. 3시간의 여정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연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오빠 신재호는 태상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예정된 인물이었다. 뛰어난 경영 능력과 인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것이 오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가족들은 오빠를 말렸지만 오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고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가끔 편지가 왔지만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연숙은 사람들을 보내 오빠를 찾으려 했지만 오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한 연숙은 약재상을 찾아갔다. 약재상 주인은 연숙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부회장님이시군요.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연숙이 다급하게 물었다. 류현우 씨를 아십니까? 그가 어디 사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 씨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가끔 이곳에 약재를 팔러 오긴 하지만 연숙은 가방에서 약재 포장지를 꺼내 보여줬다. 이 글씨, 이 도장을 아십니까? 주인은 포장지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 이건 현우 씨 스승님의 글씨체입니다. 현우 씨가 가끔 이런 포장지를 쓰곤 하는데 스승님께 배운 거라고 하더군요. 연숙의 눈이 커졌다. 스승님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요. 현우 씨가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연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10년 전, 오빠와의 연락이 끊긴 시기였다. 그렇다면 현우의 스승이 오빠였던 것일까? 아니,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연숙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현우 씨가 다음에 마을에 오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연숙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험해서 혼자 가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근처 지리를 아는 이가 있으니 안내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마을 주민의 안내를 받아 산으로 올라갔다. 길은 험했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었다. 3시간을 걸은 끝에 그들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연숙의 가슴이 뛰었다. 이곳이 현우가 사는 곳이었다. 안내인은 이곳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연숙은 혼자 오두막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현우 씨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연숙을 바라봤다. 연숙 씨, 어떻게 이곳을?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약재 포장지를 꺼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 글씨, 이 도장,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어 연숙을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숙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5년 전 자신이 누워있던 그 공간이었다. 현우는 연숙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스승님께서 쓰시던 글씨체와 도장입니다. 저는 스승님께 한의학과 서예를 배웠고 그분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스승님의 이름이 혹시 신재호이신가요?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연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분은 제 오빠입니다. 오두막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숙을 바라봤다. 오빠라고요? 연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신재호는 제 친오빠입니다. 1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오빠요. 저는 줄곧 오빠를 찾았지만 10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당신의 글씨를 보고 도장을 보고 알았어요. 오빠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전해준 거죠?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연숙에게 건넸다. 이분이 당신 오빠이신가요? 연숙은 사진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 남성은 틀림없이 그녀의 오빠였다. 조금 나이가 들고 수염이 자랐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오빠. 연숙은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오빠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현우는 조용히 연숙 곁에 앉았다.
스승님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연 속에서 행복하셨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다. 오빠가 당신을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데려가 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한의학을 가르쳐 주시고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아버지였습니다. 연숙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당신은 제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오빠의 아들이에요. 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연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오빠는 태산그룹의 차기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삶을 거부하고 이곳으로 왔죠. 저는 오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오두막 안을 둘러봤다. 오빠는 진짜 자유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의미 있는 삶을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 그 삶을 살았고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에 있다고요. 연숙은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우 씨, 아니 현우야. 오빠의 유지를 이어줄 수 있겠니?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숙이 설명했다. 오빠는 태산그룹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오빠 이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셨다면 그 지분은 오빠의 상속인에게 가야 해요. 당신이 오빠의 양자라면 당신이 그 상속인이에요. 현우는 손을 저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연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당신이 가진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숙이 계속 말했다. 태산그룹에는 제약 부문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화학약품만 만들고 있죠. 당신이 온다면 천연 약재 부문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오빠가 평생 연구하신 것들을, 당신이 배운 것들을 세상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오빠의 유지를 잇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어쩌면 연숙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산속에서 혼자 살며 가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닐까? 며칠 후 현우는 연숙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들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약재 연구 노트, 처방전,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들. 서울에 도착한 현우는 태산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다. 높이 솟은 빌딩은 그에게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연숙은 현우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태산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연숙이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류현우 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재호 전 부회장의 양자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신재호. 15년 전 갑자기 사라진 전설의 인물이었다. 연숙이 계속 말했다. DNA 검사와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우 씨는 신재호 부회장의 합법적인 상속인이며 따라서 태산그룹 지분 15%의 소유자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차분하게 그들을 마주봤다. 저는 여러분과 경쟁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는 평생 천연 약재를 연구하셨습니다. 화학약품이 아닌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으셨죠. 저는 그 연구를 계속하고 더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우가 대답했다. 태상그룹 내에 친환경 천연 약재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연 대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보여줬다. 아버지께서 이미 기초 연구를 많이 해두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었다. 최근 친환경,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연숙이 거들었다. 저도 이 계획을 전폭 지지합니다. 현우 씨를 천연약재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몇 달이 지났다. 현우는 태상그룹 천연약재연구소 소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지만 주말이면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다. 도시 생활과 자연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연구소에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였고 현우의 전통 한의학 지식과 그들의 현대 과학이 결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품은 천연 진통제였다.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고 천연 약재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었다. 임상시험 결과는 놀라웠다. 기존 진통제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현저히 적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자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들은 천연 성분의 안전한 약을 원했고 현우의 제품은 그 수요를 정확히 맞췄다. 현우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언론에서는 그를 자연과 과학을 결합한 천재 한의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모든 공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이 모든 것은 제 스승님, 아니 아버지의 연구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연숙과 함께 태상그룹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연숙이 말했다. 오빠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이 오빠의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요. 연숙이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이제 우린 정말 가족이야. 오빠를 잃었지만 당신을 얻었어. 그게 오빠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 현우도 연숙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현우는 그 별들 중 가장 밝은 하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요. 현우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1년 후 태상그룹 천연약재연구소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현우가 개발한 천연약품들은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다. 화학약품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현우의 천연 약품으로 치유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우는 이제 단순한 연구소 소장이 아니라 태산그룹의 이사로도 임명됐다. 그는 회사의 방향을 친환경,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이끌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모두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었다. 연숙은 현우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현우를 조카이자 동료로 그리고 오빠의 유산을 함께 지켜가는 파트너로 여겼다. 어느 봄날 현우는 오랜만에 강원도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5년 동안 살았던 오두막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현우는 오두막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롭지만 평온했던 시간,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던 시간, 그리고 연숙을 만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 현우는 오두막 뒤편 작은 언덕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소박한 묘비 하나가 서 있었다. 아버지의 묘였다. 현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가족도 생겼어요. 고모, 아니 아버지의 동생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현우는 상자를 열어 아버지의 도장을 꺼냈다. 그 도장은 이제 태산그룹의 공식 문서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천연 약재 제품마다 품질 보증의 의미로 찍히는 도장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름으로요.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방식으로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를 만난 것,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감사했다. 현우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자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버지의 정신도 이 자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해질 무렵 현우는 산을 내려왔다. 산 아래에는 연숙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다녀왔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께 다녀왔다고 인사드렸어요. 연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오빠도 기뻐하실 거야. 당신이 이렇게 잘 해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산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웠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고 아버지의 정신은 이제 세상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았다. 아버지의 길도 자신만의 길도 아닌 두 길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삶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현우는 다음 날부터 다시 연구에 몰두했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개발하고 싶은 약품들, 도와주고 싶은 환자들, 나누고 싶은 지식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숙이 함께 있었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함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정신이 함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야근을 하던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이고 그 삶 속에는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을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일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고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들어 올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일을 계속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희망의 불빛이었고 치유의 불빛이었으며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사랑의 불빛이었다. 현우는 그 불빛을 지켜가며 아버지의 유지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것이 현우가 선택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길이었다. 산속 오두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 청년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을